네, 이 메디케이드 삭감을 위한 비공개 회의가 지금 연방 하원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 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제 그 메디케이드, 이제 메디케이드라 하면 일단 연방 차원의 의료 혜택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각 주정부마다 이름이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메디켈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뉴욕주는 그냥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주마다 이름이 다른데 그냥 연방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의료 혜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의료 혜택입니다. 주정부마다 이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이유가 연방 정부에서 기금을 좀 받아서 주정부가 어느 정도 좀 더 보태서 그래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운영 자체는 주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주정부가 운영을 하면서 이름을 좀 달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연방 통용되는 이름은 메디케이드입니다. 자, 아무튼 그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는 비공개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되는 그 핵심은요, 오바마 케어 하에서 그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여러 주정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 수혜자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1인당 얼마 이상은 이제 못 줘.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1인당 상한선을 제한해놓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인당 상한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쉽게 표현하면 1인당 맥시멈을 정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인당 상한제는요, 연방정부가 각 수혜자별로 일정 금액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주정부가 알아서 해. 요런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요, 이 메디케이드 수혜폭을 확대한 그런 주정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연방정부가 얼마 이상은 안 준다니까. 그래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한도를 넘는 그 추가적인 지출은 주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그 보장 범위를 축소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방안도 지금 그 연방 하원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놓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방 지원을 인하로 해서 현재 확대된 그 메디케이드 수혜층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그러니까 뭐 얼마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90%만 부담하는 방안, 요것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90%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액수의 90%.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에 90%만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를 우리 보고 내라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제 그건 아니고요. 나머지 10%는 주정부가 내. 어찌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1인당 상한선과 비슷하긴 하지만 뭐 1인당 상한선은 그러면은 얼마라고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얼마가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것에서 90%. 어찌 보면 비슷하지만 또 어찌 보면 좀 다른 그런 겁니다. 공통점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연방정부가 이렇게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면 12개 주정부가 특별히 이제 큰 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뉴욕주 등 대부분 이제 진보적인 주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왜? 그 진보적인 주들이 그 혜택을 좀 많이 확대해 놓은 게 사실입니다. 그 오바마 정부 때 그 오바마 케어 그때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이제 12개 주에서는 소위 트리거 러라는 게 발동돼서 이 메디케이드 수혜폭을 늘린 주 정부에서는 프로그램이 자동 종료되거나 이 자동 종료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아니면 이제 축소가 돼서 수백만 명이 즉시 의료보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트리거 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트리거 러라는 것은 이겁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발효되는 법률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지금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만들어져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트리거법이라는 그 이름 하에 만들어져는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왜? 여기 전제 조건이 이런 법이 통과되면 이라고 해놨는데 아직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런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은 자동적으로 시행 뭐 이런 거에 이제 트리거법입니다. 꼭 지금 이 케이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들이 통칭해서 트리거법이라고 해놓습니다. 만들어져는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 왜? 전제 조건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가 이렇게 혜택을 줄여버리면 이 법이 자동 발효 이런 게 각 주정부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그 전제 조건에 맞게
그 자동적으로 축소를 하면 이 트리거법이 수면 위로 자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화당 내에 중도파 의원들이 조금 변수예요. 그 중도파 의원들이 연방 지원을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좀 표명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브렛 거스리 의원은 이제 중도파인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인당 상한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게 조금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힌트를 주었습니다. 한편 이 트리거법이 있는 주정부는 버지니아주를 비롯해서요, 아칸소주, 애리조나주, 뭐 캘리포니아주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전제 조건이 되어 있냐면 연방 정부의 지원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그 수혜폭이 축소된다. 이렇게 지금 트리거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라는 거 숫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연방정부 지원이 축소되면 자동으로 특정 어떤 혜택이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 법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 이렇기 때문에 각 주 의원들이요, 지금 그 연방 지원 그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인당 상한제, 첫 번째 아이디어, 또는 뭐 연방 인하율 90%로 인하, 뭐 두 번째 아이디어 등등 모두 사실은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을 아예 상실하거나 대폭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연방 지원이 줄면 주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뭐 그 트리거법이라는 게 있든 없든 뭐 있어서 자동적으로 축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법이 뭐 없는 주라 하더라도 그 법이 없어도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뭐 어찌 보면 그것도 다 자동적으로 혜택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복지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각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주정부가 그 부과하는 세금은 상당히 민감하죠. 캘리포니아주 특히 이제 LA 같은 데는 가스 넣으려면 다른 데 비해서 텍사스 이런 데에 비해서 뭐 거의 2배 가까이 그 가솔린 값이 비싸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똑같은 가솔린인데, 예, 이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카운티가 부과하는 세금, 시티가 부과하는 세금, 막 이런 게 막 들어가니까 그 세금 때문에 막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뜩이나 세금이 많은데 또 세금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면. 자, 일단 다수당인 연방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메디케이드 수혜 축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비공개 회의가 앞으로 여러 차례 좀 더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내려질지 상당히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최종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가운데 이 공화당 중도파의 반발, 그들의 입장, 이게 지금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예산의 대폭 삭감 까지는 아니어도 어찌 보면 뭐 소폭 삭감 정도에서 그칠까? 뭐 요런 정도의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최종 논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이제 방문해서 이제 1박 2일 한국 체류를 했는데요. 아주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고 그냥 줄 서서 릴레이 면담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요. 오전에 뭐 4-5명, 점심 빨리 먹고 오후에 또 4-5명 계속 줄줄이 트럼프 주니어가 면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뭐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만은 뭐 어쩌겠어요. 현실적으로 실세인 것만은 사실이니 얼굴 도장을 찍든 아니면 뭐라도 좀 부탁을 하든 만나야 되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그렇게 줄을 쓴 겁니다. 이 릴레이 면담 현장에서요, 가장 먼저 눈에 띈 사람들은 한화그룹의 삼형제였습니다. 한화그룹은 뭐 이민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한화그룹 뭐 오래전부터 대기업이었죠. 지금은 이제 3세 경영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 삼성도 3세 경영이죠.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 3세. 지금 대부분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기가 됐죠. 한화도 지금 3세 경영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삼형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삼형제가 다 왔어요.
다 같이 와서 줄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면담을 하고 나서 그 삼형제 중에 김동관 한화 그 부회장이 면담이 끝나자마자 막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거제가 여러분들이 이민 올 때는 거제도라고 했었죠. 한 10년 전인가 15 몇 년 전부터는 거제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거제시에 한화 오션스라는 이제 큰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 김동관 부회장은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그를 만나러 급히 또 내려갔습니다. 바쁘죠. 트럼프 대통령 아들 만나랴, 또 부랴부랴 또 거제에 내려가서 해군 장관 만나랴, 이제 그 조선 사업 그걸 따야 되니까 배 만드는 거. 자, 트럼프 주니어는요, 한화그룹 경영진들에 이어서 네이버, 여러분들 검색할 때, 한국 거 검색할 때 네이버 많이 쓰시죠? 네이버 총수도 만났고요. 네이버는 이제 창업자 이혜진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혜진 의장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만나서 이 AI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끝나자마자 곧바로 면담자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냐? GS그룹. GS그룹의 GS에너지의 허용수 사장을 만났고요. GS는 기억하시죠? 이민 오시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럭키 금성이 있었잖아요. 그때 럭키가 뭐 LK인가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금성이 이제 GS인데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이제 뭐 LG 뭐 이렇게 됐다가 LG에서 또 금성 쪽 가족들은 떨어져 나가서 GS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옛날에 금성이라고 하던 그 회사에 이제 그 후세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GS입니다. GS그룹의 허용수 사장도 만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이 갑니다. 누구를 만났냐면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의 그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는데 MDM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주현 회장을 만났고요. 그 문주현 회장 만나자마자 바로 다음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한국의 KB금융. 요게 이제 옛날에는 국민은행이 이제 지금의 전신이긴 합니다만은 KB금융이라고 하죠. 이 KB금융의 양종희 회장이 또 잽싸게 들어가서 또 만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 회장 만나고 바로 다음에 금융회사 회장을 만났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 총수와 한국의 대규모 금융권 회장을 동시에 잇따라 만났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국의 트럼프 주니어가 모종의 부동산 개발을 어떤 걸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주니어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실세라 하더라도 아니 아버지 대통령이 계신데 자기가 무슨 그 어떤 뭐 조선업 뭐 이런 거 에너지 뭐 이런 걸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대기업 회장님들 만난 거는 어찌 보면 트럼프 주니어의 이제 머릿속으로는 그냥 예의상 또는 형식상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트럼프 주니어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동산 개발 회사와 KB금융 그 회장. 그래서 한국에 뭔가 부동산 개발,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저쪽 남쪽 아름다운 해안에 뭐 휴양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저 강원도 동해안 쪽에 또 멋진 어떤 휴양지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면 뭐 트럼프 골프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요건 뭐 제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을 빨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또 릴레이 면담이 이어졌는데요. 오후에는 롯데 지주회사의 신유열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롯데그룹이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는 셀트리온이라고 한국의 그 대기업 버금가는 바이오 컴퍼니가 있습니다.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등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롯데그룹은 그 미국에서 사업 많이 하죠. 사실은 롯데케미칼이 루이지애나주의 초대형 석유화학단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그 뉴욕주에 위치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프이라는 그 바이오 제약 회사 그 생산 공장을 또 롯데가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롯데 웰푸드, 그러니까 뭐 롯데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 웰푸드가 뭐 빼빼로 등등등 많은 그 K 과자 미국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롯데 호텔 유명하죠? 롯데 호텔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에 롯데 뉴욕 팰리스라는 호텔도 갖고 있고요. 또 시애틀에 가면 롯데 호텔 시애틀
있습니다. 그리고 괌에도 롯데호텔 괌이 있고요. 시카고에는 시카고 롯데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롯데는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20분, 30분씩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좀 뒤쪽에 밀렸습니다만 순서가 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도 지금 이제 3세 경영체제입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누가 또 들어갔느냐? LS의 구자은 회장. 여기 이제 LS가 앞서 말씀드렸던 LG와 GS의 그 합장 명칭이죠. LS의 구자은 회장 등이 또 들어가서 트럼프 주니어를 끝으로 만났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들어가서 만날 일이 있겠죠. 대한항공은 지난달 미국의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 이 GE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잉은 여기저기 엔진, 뭐 무슨 부품 이런 거 다 받으다가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고요. 자, 항공기를 만드는 보잉 회사, 그리고 엔진을 만드는 GE 회사의 그 대한항공이 무려 48조 원 규모의 그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비행기 살게, 내가 너희들 엔진 살게. 엄청난 돈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뭐 들어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우리 많은 비즈니스 하니까 우리 비즈니스의 어떤 그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건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이만큼 돈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다. 뭐 이런 얘기하러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48조 원 정도 대한항공이 구매 계약했다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미국 달러로 환산해 보면 한 355억 달러 정도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대한민국 최대 기업, 지금까지 그 막 대기업들 총수가 다 만나러 좀 줄 서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딱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안 들어간, 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에 거명이 안 된 대기업이 있어요. 네, 삼성, 현대, 그다음에 SK. 이 세 대기업의 총수들은 어제 줄 서서 면담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줄 서서 소위 뭐 이렇게 줄 서갖고 그저 릴레이 면담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트럼프 주니어가 대통령도 아니고 그저 대통령 아들인데 뭐 우리가 그 사람을 왜 만나? 라는 어떤 자존심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삼성, 현대, 그다음에 SK 대기업 총수는 줄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어제는 한국에서 그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 기업의 총수들을 쫙 줄 세워놓고 만난, 반대로 한국 기업의 총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줄 섰다가 들어가서 트럼프 주니어를 아련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한국계 미국인으로 인간 승리 서사시를 써온 그 우주 비행사 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특집 영상을 작년엔가 한번 만들어서 올린 기억이 있는데요. 조니 김이라는 우리 2세 한인, 국제 우주장 정거장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우주인으로 발탁돼서 갔죠. 몇 달 됐습니다. 아직까지 거기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소식을 우주에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뭐 어떤 소식을 전했느냐? 우주에서 나는 고추장 햄버거, 고추장 버거를 먹는다라고 사진하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밌죠? 우주에서 먹는 고추장 버거. 네. 그러면서 그냥 고추장 버거도 아니고요. 우주에서 먹는 태양초 고추장 버거다라고 전 세계에 이를 공개했습니다. 조니 김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우주 정거장을 배경으로 해서 고추장이 듬뿍 뿌려진 햄버거 사진을 올렸습니다. 햄버거 사진만 올린 게 아닙니다. 이 한국 업체가 만든 태양초 고추장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그런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위에 고추장이 뿌려져 있는데 내가 이 손에 이 태양초, 그러니까 튜브 형식으로 된 거죠. 비행기에서 우리가 많이 받는 거, 그 태양초 고추장을 이렇게 찍 뿌려서 만든 게 고추장 버거야, 뭐 그런 사진 2장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조니 김은 누구든지 창의적인 레시피를 시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주에서 이 레인저 버거가 최고다라면서 레인저 버거 요리법을 공개했습니다. 이 레인저 버거라는 건 뭐냐면요. 조니 김이 또 미국 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 레인저 버거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군인들이 군대에서 이제 전투식량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러면 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걸 뭐 요거랑 요거 섞고 또 요 전투식량이랑 저 전투식량이랑 몇 대 몇으로 섞어서 어떻게 만들면 어우 별미야 뭐 이런 거를 하는 그 유행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버거를 만들면 그걸 이제 군인들이 전투 식량 갖고 만든 햄버거다. 그래서 레인저 버거라고 하는데 그 레인저 버거를 나는 우주에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소고기 스테이크, 그러니까 비프 스테이크에 빵, 치즈, 감자 등등을 올리고 우주 식량 지원선이 가져다 준,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우주에 머물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시로 식량을 실은 지원선이 갑니다. 그 지원선이 가져다 준 식량 박스에서 나는 고추장을 꺼내서 넉넉히 뿌려서 고추장 버거를 만들어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떤 식이 돼요? 자, 우주인들, 이따 다음 주에 식량 그 화물선이 올라갈 텐데, 필요한 것들 말씀하세요. 그러면 리차드는 뭐 원해? 그러면 쭉. 조니 김, 당신은 뭐가 필요해요? 그럼, 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태양초 고추장. 그런 거죠. 그 태양초 고추장, 나사에서 구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우주로 올려보낸 겁니다. 조니 김을 위해서. 조니 김 덕분에 미국의 우주 화물선은 고추장을 싣고 우주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자, 조니 김은 이 고추장 버거의 맛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가족의 요리가 늘 그리운데, 그러니까 우주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집밥이 그리운데 나름대로 딱 집밥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로 그런 걸 느낀다기보다는 햄버거에 뿌린 그 태양초 고추장, 그 고추장을 맛을 보면서 나는 가족을 느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인 2세인 조니 김이 고추장 맛을 가족의 맛이다라고 칭했는데, 조니 김 어렸을 때 너무나 어렵게 자란 그런 스토리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조니 김의 어렸을 때 그 참 불행하고 힘들었던 그 스토리와 지금 훌륭하게 잘 자라서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은 참 그 공허한 그 우주 한가운데에서, 물론 동료들도 있긴 하지만 참 고독하게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그의 상황, 그러니까 어렸을 때 힘들었을 상황과 지금 우주에서 고독했을 그 상황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교차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제 개인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조니 김을 생각하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에서 고추장 버거를 먹는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살짝 놓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요. 한 20초 정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그 20초 정도만 그 조니 김의 생애를 quickly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LA에서 태어난 조니 김은 9살이었던 지난 2002년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집에 출동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항의하고 반항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그 조니 김의 아버지는 조니 김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어린 시간을 겪은 조니 김은 그러나 이번 우주 임무 수행 이미 전부터 젊은 나이에 아메리칸 드림을 제대로 이뤘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알려져서 사실 성공신화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니 김은 어렸을 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요, 군에 들어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 전 세계에서 가장 특출하고 가장 훈련도 센 것으로 유명하죠. 네이비실 훈련을 마치고 특수전 요원으로 배치돼서 잠수부, 특수정찰요원, 또 저격수 등등의 그 특수작전 그 자격을 줄줄이 획득합니다. 이후 이라크전에 실제 파병돼서요 100여 차례의 특수전쟁을 수행하고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후 또 군대 이런 전투병과 요원으로만 나는 만족할 수 없어. 그 전투를 하면서 자기 옆에서 수도 없이 쓰러져 나가는, 부상을 입는 또는 그 죽어나가는 많은 동료들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전투는 최고의 전투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군을 제대하자마자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되기 위해서 20대 후반에 공부를 시작해서 샌디에고 대학, UC 샌디에고 대 의대를 나왔고요. 또 하버드대 의대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군에서는 또 조종사 훈련까지도 받아갖고 조종사 자격증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군 소령이자 해군 조종사, 그리고 비행 군의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인에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이 사람 한 명만 가면 모든 게 다 한 방에 해결되니까. 우주선 조작도 할 수 있어, 조종도 할 수 있어, 누가 다치면 고쳐줄 수 있어. 모든 걸 다 겪어본 사람이니까 이 사람 좋은 얘기만 올려보내면 웬만한 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주에 간 건데, 자, 남들은 평생 하나도 못 해낼 그런 자격을 줄줄이 다 떼낸 것입니다. 자, 20초는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존이김 얘기를 뭐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는 얘기를 한 3, 40초에 끝내버렸습니다, 제가. 아무튼, 미국 최고의 엘리트만 할 수 있는 우주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조니 김 씨로 인해서 앞으로 그 고추장 버거가 미국에서 또 한 번 대히트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을 뽑는 콘클라베, 이 교황 뽑는 비밀 회의를 그렇게 말하죠. 콘클라베가 다음 달 7일 열리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각종 파격적인 행보에 그동안 불만을 품고 있던 카톨릭 내의 그 보수적인 세력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과 결집해서 로비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 신성한 교황을 뽑는데 무슨 로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교황을 뽑는 그 투표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로비가 치열하게 진행된답니다. 뭐 꼭 이번만이 아니라 늘 역대로 그래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성시하는 그런 분위기만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영국의 가디언은 미국의 반개혁 세력이 로마행 비행기표를 끊고, 그러니까 로마로 막 넘어간다는 것이죠. 로비하려고. 또 국제 전화를 걸어가면서 추기경들에게 갑작스러운 만찬 초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7일 날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그때는 딱 문 걸어 잠굽니다. 외부하고의 통화도 안 되고 뭐 만남 당연히 안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콘클라베가 시작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전화 통화도 되고 만남도 사실은 뭐 규정상 가능한 시기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수적인 인사들이 대거 로마로 가서 추기경들 만나서 만찬하면서 로비하고 또 바빠서 못 가면 전화 걸어서 야, 이번에는 진보 교황 뽑으면 안 돼. 이번에야말로 정통 보수 교황 뽑아야 돼. 이런 로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카톨릭 주요 보수 인사들이 교황 선거권을 가진 그 추기경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로 학자인 프랜시스 마이어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수적인 교황 선출을 하기 위한 그 분위기 조성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을 올리고 있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비를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카톨릭계의 보수파는 프란시스코 이 재위 기간 동안에 교회가 너무 좌경화됐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리를 너무 수호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때문에 이번 콘클라베를 어떤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보수파 교황 후보로 꼽히고 있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뮬러 추기경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보수적인 추기경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앞서 나가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뮬러 추기경은 최근에 영국 더 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도 정통파 교황이 선출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앞으로 두 갈래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보 성향 성직자의 선출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표현한 말이 주목되죠.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보수파 교황이 선출돼야 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통파 교황이 선출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즉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정통파 교황이다. 추기경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끼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재선에 실패했던 그 당시 트럼프 후보는 카톨릭 신자 백인들, 그러니까 백인 카톨릭 신자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패인 중에 하나다라는 분석을 받았습니다. 교리적으로 보수적인 카톨릭 신자들이 트럼프가 신실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두고 당시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서 표를 많이 안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도 다 지금 다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제 폐인으로 지적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도전할 때, 그래서 작년에 선거 운동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이 제이디 벤스 그 부통령 후보를 불렀죠. 예, 제이디 벤스는 그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인 제이디 벤스를 런닝메이트로 삼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성공하지 않습니까? 자,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출신의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로비 작전을 통해서 이 버크 추기경은 당연히 뭐 이제 보수 성향이죠. 그러면서 성소수자에게 매우 유화적이었던 그런 입장을 가졌던 또 돌아가신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어떤 개혁 성향 이런 거를 살아계실 때도 강도 높게 비판한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미국의 버크 추기경은 교황의 개인적인 의견과 교회의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신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그 개인적인 소신을 통해서 뭐 그렇게 축복할 수는 있다. 근데 개인적인 소신은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교리와는 이거는 안 맞는 거다.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이건 도대체 우리 카톨릭 신자의 입장에서 동성 이런 거를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혼란스러워 한다라고 예, 미국의 버크 추기경은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버크 추기경의 그런 발언은요, 이 마가 카톨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내 트럼프 지지층 카톨릭 신자들의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카톨릭 신자들을 일컬어서 마가 카톨릭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트럼프 세력이 지지하는 후보가 그 버크 추기경이 실제로 이제 콘클라베에서 당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뭐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은 12년 동안 그 교황에 재위를 했는데요. 그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 이제 보수 성향의 추기경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좀 세게 말씀드려 볼까요?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될 정도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12년 재위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추기경을 임명을 했는데 지금 추기경이 한 80%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 임명된 추기경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뭐 그를 추앙하고 다 진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뭐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교황이 이번에는 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임명한 그 많은 추기경들이 한순간에 이제 보수적으로 돌았을 수 있을까? 이건 좀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뭐 시간이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마가 카톨릭 세력과 호응하는 많은 그 전 세계 카톨릭 내의 보수 세력들은 풍부한 자금이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또 영향력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많다. 예를 들어도 미국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듯이 그런 풍부한 자금, 막강한 영향력 이런 걸 바탕으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교황청 내의 보수 세력과 미국의 마가 카톨릭 세력의 그 합작한 결과물이 과연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7일 있을 콘클라베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런 걸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짜투리 뉴스로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전해드린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농담조로 한 얘기가 저는 재미있어서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교황 선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교황을 하고 싶다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차기 교황에 대한 어떤 특정한 선호 그런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교황이 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넘버원 선택은 내가 교황이 되는 겁니다. 라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물론 그거를 이제 진지하게 말했을 리는 없고 기자들도 진지하게 받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뉴욕이라는 곳에 아주 훌륭한 추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뉴욕에 있는 버크 추기경이라는 그 미국의 그 보수적인 추기경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에서는 그를 지금 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살짝 은연중에 시사한 것 같은 그런 발언인데 뭐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we'll see
그랬으니까 정말 보겠습니다. 하지만 좀 농담 같지만 좀 의미심장한 말로 저는 좀 들리기도 합니다. 자, 아마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요,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로 인해서 추가된 그런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백악관이 그 내용을 알고 백악관이 크게 질타를 하자 곧바로 아마존이 이를 기브업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서 초저가 상품 아마존 홀 스토어를 운영하는 팀이 특정 제품에 한해서 수입 비용을 별도로 표시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검토했지만 결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입 비용을 표시하게 되면요, 이 관세를 부과받기 전에 수입되던 가격과 관세를 부과받은 후에 수입되는 가격, 요게 이제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때문에 결국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거잖아 라는 생각을 곧바로 하게 되잖아요. 너무 눈에 띄게 obviously.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를 극도로 민감하게 불편하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결국은 백악관이 불편하게 생각하자 기브업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수입되어 오는 비용에 대한 공개나 추가적인 표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아마존이 선언을 한 셈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사실 그 아마존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간 수입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방침이다. 그런 그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가자 이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뭐 장난해? 관세 정책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뚫고 어떻게든지 우리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무슨 고춧가루 뿌리려고 맘먹은 거야? 아마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굉장히 격노를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 격노했다라는 소식을 또 아마존에서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소문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갖고 와봐! 그래서 즉시 전화를 갖고 와라. 그래서 아마존 그 제프 베이조스한테 전화 걸어! 당장 전화 넣어! 이렇게 된 거죠. 한국식으로 하면 당장 전화 넣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참모진이 전화를 걸어서 제프 베이조스가 바꾸니까 베이조스한테 그렇게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끄는 제프 베이조스는 다음날 슬그머니 우리는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하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아 뜨거! 하고 결국 기브업 한 겁니다. 뒤로 물러난 겁니다. 자, 오늘의 끝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처방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이 계피, 이제 시네몬이라고 그러죠. 시네몬. 이 계피를 섭취를 하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시시피 대학교의 연구진은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신남알데하이드가 일부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신남알데하이드가 약물의 대사 제거를 조절하는 그 수용체를 활성화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계피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요리용 향신료로 살짝 뿌리는 등으로 사용할 때는 안전하지만 보충제 형태로 이건 시네몬 특별 보충제 또는 어떤 보충제인데 여기에 특별히 시네몬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강보조식품 이런 게 있죠. 그런 걸 형태로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에는 처방약 먹는 것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리 향신료로 계피를 적당히 사용하는 것은 안전. 하지만 고농축 보충제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 음식보다 훨씬 높은 용량의 그 신남알데하이드를 짧은 시간에 먹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연구 저자인 미시시피 대학의 분자생물학과 샤바나 칸 박사는 커피에 약간 넣는 계피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처방약을 복용 중에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 외의 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건강보조식품 형태로 나온 계피 보충제를 먹으려면 반드시 의사와 사전 상의를 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계피는 체내에서 약물 대사 과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암, 관절염, 천식, 비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 우울증, 고혈압, 당뇨 등등등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절대 계피를 과잉 복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뭐 당뇨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제 이번 연구는 그 고용량의 계피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하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 식품화학 저널 Food Chemistry라는 학술지에 최근에 공식적으로 게재가 된 내용입니다. 네. 예, 매번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가능한 한 영상 끄트머리쯤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건강이나 의학 관련 소식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많은 건강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공통적으로 이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것이든 이 과잉 공급은 절대로 좋지가 않구나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제 매번 전해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게 이번에도 계피, 이 시네몬에도 해당이 되네요. 네. 오늘도 밸런스 있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